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김선윤입니다. 자, 2주 만에 왔어요. 2주 만에 좀 왔는데 시장이 조금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느낌으로 보건데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네, 이제부터 해서 랠리를 시작할 것 같은데 얼마나 갈지에 대한 그런 부분 상당히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자, 대형주도 상당히 많이 좀 물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여러 가지 좀 강의들을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 많은 소식을 좀 준비해봤어요. 글로벌 증시 상황이랑 금리 상승에 따른 부분 그리고 관심 업종, 차트 분석이랑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글로벌 증시 상황에 제가 이제 미국발 소식 바이든 관련된 수혜주, 수혜 업종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끝까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우선 오늘 시장부터 해서 좀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바뀔 건지 고민을 할 때 하나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이 외인과 기관들의 좀 수급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양매수가 또 며칠 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외인과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긴 해서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이긴 한데 제가 볼 때 아직 멀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연기금의 매수 포인트가 좀 들어와줘야 돼요. 근데 아직 전혀 그렇진 않아요. 연기금 매수 잡아주면서 시장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전혀 지금 연기금은 왜 항상 이렇게 시장의 원동력이 돼야 될 때 도와주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기금 계속적인 매도 흐름이에요. 두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시장이 도와주지 않는 게 코스피, 특히나 좀 심한 모습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잘 보시면, 자, 코스피 쪽보다, 코스피의 이 파란색의 좀 물결보다 코스닥의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최근 들어서의 빨간색 물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병 투자자들의 이 전체 창을 쫙 열어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상단에 빨간색 불이 좀 많아지고 있다.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요즘에 코스닥에서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 매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그전부터 말씀드려왔던 중형주, 중소형주들의 시장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률과 하락률을 비교해 볼 때도 코스피 대비해서 덜 빠지거나 코스피 대비해서 훨씬 코스닥이 좀 강한 상승을 보이는 날이 요즘 유독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형주가 안 간다는 건가? 대형주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대형주 많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갈 수 있어요. 다 같이 가는데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이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시장의 조금 트렌드를 치자면 중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기세가 몰린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서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 오는 게 뭐냐면 중형주의 그 이전의 기관들과 외인들이 인기를 끌었던 업종들 엔터, 화장품, 카지노, 여행, 항공주도 이런 종목들 있죠. 뭔지 아시겠죠? 자, 이 종목들도 뭘 의미하냐면 소비 증대에 대한 부분, 경기 민감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관련주들의 흐름, 관련 업종들의 흐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말 중요한 게 뭘까부터 좀 볼게요. 어제 이제 새벽에 자, 연준에서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아니, 연준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었잖아요. 제로 금리. 그런데 불안했던 거지. 왜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거 올리는 거 아니야? 경기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릴 거 아닐까? 근데 연준에서 이미 최소 내년
네, 그 다음 년까지 네, 이전에 얘기는 해놨는데 그걸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 됐다면은 제로 금리에 대한 부분이 풀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새로운 정책 포인트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금리를 올려버려 이런 시장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또다시 뭐예요? 대규모의 부양책 시작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예요? 연준에서 우선은 말을 강하게 뱉습니다.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2021년 3월에 살고 있는데 저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2022년 상반기까지는 봤어요. 근데 2023년까지 해버립니다. 꽤나 멀리 남았어요. 2년도 넘게 남았어요. 그럼 최소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절반만 보자는 거죠. 그래서 2021년 상반기 앞으로 1년까지는 시장이 금리가 유지가 될 거고 경기는 살아나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 화랑기가 올 겁니다. 지금 뭐 당장에 있어서 가상화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약간의 소외를 받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 대금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 이상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 대금 이상이 나오고 있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다? 네. 소외받고 있을 때가 항상 뭐예요? 매수 적기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종목을 샀는데 저도 가족분들에게 종목을 추천을 드릴 거 아닙니까? 종목 추천을 했는데 종목이 거래가 너무 없어. 이거 나중에 어떻게 팔아요? 비중을 몇 프로 실었습니다. 어떻게 팔아요? 라고 고민하겠죠. 왜? 그 많은 가족분들이 같이 샀으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흐름 보면 거래량이 너무 터지고 있기 때문에 파는 거에 있어서 걱정 자체가 뚝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증시 자체도 지수 자체도 지금 최근에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잠깐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줄었냐. 이럴 때가 항상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려요. 요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까 열어들었지만 우리가 이전까지 알던 코스피 거래 대금은요. 코스피로 갈게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요. 20조 원대 쉽사리 보였던 코스피 거래 대금입니다. 1월 초에 44조 원. 20조 원. 그냥 가뿐하게 20조 원대를 보였던 게 1월 달에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었다고요. 근데 최근에 거래 대금은 적은 날이 12조 원대. 와, 13조 원, 12조, 14, 오늘 15조가 됐어요. 한번 팍 쳤다가 살짝 이제 올라오는데 코스닥 흐름도 어떻게 해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10조를 깼다가 조금씩 올라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외가 되어 있을 때,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사셔야 됩니다. 나중에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좀 있으면 이제 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가상화폐가 또 막 올라갔다가 훅 밀리면 또 이쪽에 관심이 가겠죠? 네. 근데 지금 딱 적기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지금 지수 자체가 괜찮아요. 코스닥이고 네. 코스피인데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리죠.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이게 코스피고 이렇게 심했었나? 코스닥이 요건데 잠시만요. 10 코스닥인데 이미 시장 자체는 어떻게 해요? 네, 코스닥에 눈치 빠른 사람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 기회를 즐기셔야 되고 좀 여기서 뭔가 재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 비트코인 올라간다고 막 그쪽을 가시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이쪽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되고 코스닥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시원하게 갑니다. 그렇죠? 코스피도 조만간 다시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가 맨날 먼저 갔는데 코스닥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인 이 시장 흐름에
틀 자체가 조금은 이제 조금 다시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봐야 되는 거고, 제가 국내 증시를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쿠팡의 상장을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우리나라 종목의 시총 기준으로 시총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뉴욕에 상장되어 있지만. 근데 쿠팡이라는 회사는 만년 적자 회사예요. 이걸 어떻게 탈피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갈 수도 있겠죠. 정말 대단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의 쿠팡의 비교 자체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거죠. 네, 불가능해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시선의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국내의 기관들 연기금이든 간에 좀 반성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요? 뭔가 좀 지수 자체를 올려야 되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전처럼 남북 분단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누가 우리나라에 전쟁 난다고 해가지고 좀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저 옛날에 기억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한 15년 전이었나? 연평도 포격 사건. 그 당시에 주식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연평도 포격이 딱 터지면서 거의 시장의 모든 종목이 하한가로 갑니다. 그때는 15% 마이너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예. 그런 시기는 이제 아니잖아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 북한에서도. 그래서 쿠팡의 상장을 통해서 국내 증시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만간 시장이 안정되고 올라치기 시작한다면 외인들의 굉장히 강한 흐름 자체가 나올 것이고, 지금 환율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지만 이게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그 흐름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좀 크게 올렸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거,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1.5까지 갔다, 큰일 났다, 급락장이 오는 거 아니냐, 증시가 폭락하는 거 아닌가? 근데 코로나 전엔 더 높았어요. 2%대 이상이 있었다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경기가 회복되는데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증시가 못 갔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경기가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미국 국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때 가격으로. 2% 이상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까지 가도 경기 회복에 따른 시그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다만 3%가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뭐가 나올까요? 네, 제로금리를 깨겠죠.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무슨 걱정을 해. 이전으로 가격이 돌아간 건데, 시장이 좋아졌는데 국채 10년물이라도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 게 정상인가? 아니라는 거죠. 0.5에서 1.6 갔다고 난리가 났다? 왜 걔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경기가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는 게 좀 많이 답답했어요. 그냥 정상적인 일인데 왜 이럴까?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 정말 시장이 좋아지는데 그 시장의 원동력을 이끌어내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이라는 거예요. 이 부양책을 출발을 통해서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살아날 건데,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게 뭐죠? 그 인프라.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5G 관련한 소식들 많이 접했잖아요, 우리가.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지금 올해 상반기쯤 가는 타다가 꼬꾸라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요? 왜 올라가죠? 미국 경기 부양책 통과가 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쭉쭉쭉 가는데 요것들을 한 번씩 좀 볼 건데, 자, 우선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공약했던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시작됐어요. 그 미국에서도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미국 내 시멘트 회사들이나 중장비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도 관련도 있겠죠. 그리고 1,400달러 지원금이 인당 현금으로 딱 지급이 되잖아요. 그 관련돼서 가구 회사들도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팍 튀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구 회사가 이제 지누스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의류 회사들, 뭐 가전제품, 여행, 놀이문화 등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네. 왜요? 백신 맞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뭐냐면 저는 주말에 이제 거의 골프를 나가는데 골프 외에 할 게 없어요. 나갈 데가 없어. 네. 사람 죽겠는 답답하잖아요. 해외도 좀 나가고 싶고 여름에 좀 휴가 때는 겨울에 좀 추울 때는 일주일 쉬면서 해외 나가서 좀 이제 골프도 치고 싶고 이런데 전혀 그러지 못하죠. 근데 이게 응축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백신 이후에 얼마나 이게 응어리가 터지겠어요. 팍! 네. 돈이란 돈이 엄청 들기 시작할 거예요. 작년과 비교 안 되는 돈의 흐름이 올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이 관련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 겁니다. 근데 이건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국내 똑같고 전 세계 글로벌리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로, 뭐 철도, 중장비, 통신망. 근데 철도 관련해서는 사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수혜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삼성과의 버라이즌이나 뭐 여러 이제 기업들의 계약을 통한 통신망 이슈, 5G 관련된 이슈들이 좀 터지게 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고 중장비 관련 종목들도 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자, 보자면 국내 관련해서 수혜 업종으로 볼 수 있는 것.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 이런 종목들. KMW 굉장히 좋죠. 네. 많이들 질문해 주셔서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올려칠 때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뭐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등이 있고요. 아마 대장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KMW의 주가 흐름이 좀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 종목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중장비, 도로 어쨌든 인프라 확충을 하잖아요. 뭐 밥캣, 두산 밥캣, 고양이 두산 밥캣. 네. 그 포크레인 중에 조그마한 포크레인이 있어요. 되게 작다. 조그만 포크레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뭐 포크레인이나 조그만 지게차들 만든다 보시면 돼요.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뭐 큰 거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수혜가 될 수 있고 두 종목들도 상당히 좀 바닥에 좀 있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움직임 자체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거 KMW랑 두산 바켓이랑 인프라코어만 좀 잠깐 보고 갈까요? 자,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KMW. 자,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 5G 대장주입니다. 작년에 언제인가요? 9월 달에 89,500원, 9만 원을 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가능할까? 가능할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뭔가 조금 이가 차트적인 흐름에서 이전은 아니지만 요 자리를 빌어보건데 한 이 정도 얘가 바닥인가? 이 정도가 바닥에 여기가 이제 바닥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얼추 보는 거예요.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언제나 주식은 예측이니까. 이 자리가 얼추 고점에 대한 부분의 인식이 좀 된 거였다면 고점과 바닥에 대한 인식이 된 거였다면 지금부터 상승을 하면서 이 커다란 추세를 따라 가게 된다면 짧진 않지만 약간의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충분하게 전 고점까지의 흐름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밀릴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저점으로 쳤을 때 절반 정도의 회귀는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격적으로 보건데 한 7만 3, 4천 원 정도까지의 흐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네. 그래서 우선 뭐 KMW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홀딩 하셔야 되고 신규적인 접근을 해 보신다면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종목이라는 거 조정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타 하루 만에 치실 거 아니잖아요. 조정 이용하시고 조정 이용한 매수 대응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아마 매도세가 거세게 작용할 게 7만 5천 원대, 8만 원대 오면은 매도가 좀 거셀 거예요. 좀 급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 7만 4, 5천 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자, 그다음에 두산 밥캣인데 정말 잘 가요. 이렇게 보면 와, 정말 잘 간다 싶은데 넓게 펴가지고 이전의 차트까지 같이 보자면 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두산 밥캣은 이 커다란 박스의 상단의 박스 자리에서의 힘겨루기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꽤나 긴 시간이지만 이 큰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의 두산 밖에서의 입지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을 주면서 시도를 하면서 4만 원 돌파 가능성을 염두해야 되겠죠. 자, 근데 4만 원을 두산 밥캣이 돌파하면은 그 다음은 뭐예요? 위가 없어요. 위가 없다고. 이 자리가 코로나 때 자리인데 코로나 때 자리를 잘라서 없다고 치면은 지금 두산 밥캣은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갇혀 있었던 것 뿐이에요. 3만 원에서 4만 원을 유지하면서 갇혀 있었던 거지. 그럼 다 아주 자연스럽게 4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왜? 아니 지금 당장에 있어서 미국 발수회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다만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자, 큰 흐름에선 이랬지만 지금 확대를 해보자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자체는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잖아요. 이 흐름에서 보건대 두산 밥캣이라는 종목을 매수한다면 이 라인에서의 박스를 생각하고 하단과 이 하단 자리를 찾아야겠죠. 자, 그럼 매수하기 가장 좋은 자리는 33,000원대. 33,000원대. 오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려요. 뭐하러 이거를 살려고 애걸복구 매달리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이슈몰이를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 당시 때 3월부터 해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좀 예측을 하고서 그래도 좀 이 자리를 깨지 않고 간다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박스를 그려버리더라고요. 자, 그럼 이런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박스를 그리면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박스를 벗어나는 순간 가격적으로 한 9,300원, 9,500원 보는데 이 박스의 상단까지는 그냥 거의 간다고 보시면 돼요. 간 이후가 문제야 이제. 한 9,400원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10,000원 넘어가고 12,000~13,000원까지 가는 그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두산 인프라코어는 차트적인 흐름에서 이게 뭐라 그럴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뭐예요? 이 무게 중심이 약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종목이 횡보하면서 상승을 그려주면서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느낌이 나지는 않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아직 터져주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 8,000원 아래나 완전 8,000원 초반대 가격은 매수하기 좀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여기 잘 먹고 나왔는데 한 번 더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노려보시고 큰 욕심만 안 내신다면 가뿐하게 10% 정도의 수익은 날 수 있는 또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 보고 자 넘어가 보자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00달러의 자금들이 통장에 쏙쏙쏙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자금들을 써야 돼요. 뭐 여행도 가고 하겠죠. 근데 사실 뭐 여기 관련 회사들은 미국이랑 상관은 당장에 있어서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영향은 아니고 글로벌리하게 전 세계적으로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백신이라는 게 나와주면서 이제 맞으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슈를 탔어요.
최근 들어서 이 종목들을 보자면 그간 굉장히 좀 많이 갔어요. 뭐 제가 그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항공주 딱 하나 있습니다. 제주항공 하나 추천드렸죠. 많이 갔어요. 추천드리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항공주들. 근데 제가 주목하는 항공주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아니고요. 이미 많이 갔단 말이에요. 아시아나항공 같아요. 아니 얘 감자 끝냈어. 오케이. 자, 기업들이 감자를 하고 난 이후에 보통 두세 달은 헤맵니다. 해롱해롱 돼요. 막 이래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기 시작할 때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다시 재평가를 하고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감자를 끝내고 나면 재무적으로 기업이 정상화되잖아요.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 종목인가요? 자, 주봉입니다.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 종목인가요? 아시아나항공이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회사가 이 자리가 맞는 건가?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종목 아닐까요? 짧게만 보더라도 이 바닥에서의 고점이 여기긴 하지만 절반으로 본다면은 뭐 22,000원대는 좀 다시 한번 움직임 자체가 나와요. 근데 이전으로 본다면 자, 큰 그림에서 10년의 바닥이거든요. 5만 원도 있긴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뭐 별다른 문제 없는 이상 22,000 가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단탄 아니지만 조금 여유를 갖고 종목을 매수를 해본다면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은 지금부터 뛸 수밖에 없잖아요. 갈 수밖에 없어요.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더 좋을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 매출은 더 좋을 것이고 이거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사실에 근거하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종목을 매수해 둔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적잖이 수익을 주겠죠. 조금만 길게 본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은행 적금할 바에 이게 낫지 않을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아시아나항공인데 그래도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래도 이제 대한항공이 훨씬 크긴 하지만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여기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좀 많이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참 이거 좀 더 보여드려요. 참 그리고 좀 이슈를 좀 주목을 해본다면 요즘에 좀 많이 뭐 이미 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3년 만에 강원랜드에서 10억짜리 잭팟이 터졌다고 하죠. 네, 받아가신 분은 6억 원대라고 하는데 슬롯머신에서 잭팟이 터졌대요. 오늘 아까 기사를 좀 봤는데 카지노 관련주들도 어찌됐든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 자, 주목해야 될 게 뭐다? 근데 급하게 따라가면 뭐다? 안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라인 잡고 바닥에서 천천히 담으면 된다. 이런 자리들. 또 뭐예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 여행주들 너무 잘 가. 솔직히 하나투어는 좀 이거 뭐 계속 가? 4만 원부터 지금 7만 원까지 왔어요. 불과 작년에 이때 백신 막 얘기 나오고 치료제 얘기 나올 때 10월 11월이잖아요. 그거 이슈 나오자마자부터 주가가 계속 가더니 지금 7만 원까지 갔어요. 4만 원부터. 조금 있으면 100% 가겠어 아주.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행이 늘겠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아직 여행이 막 느는 건 아니야. 해외여행에 대해서 여러분 가세요? 아직 그건 아니잖아. 아직은 안 간다고요. 가면 2주 격리예요. 어딜 가긴요. 못 가요. 근데 그 기대감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강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쨌든 백신은 맞아. 해외여행은 못 가. 호텔이나 가자. 호캉스나 해보자. 점점 늘지 않을까요? 그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좀 드렸죠.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시장을 좀 장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흐름을 볼 때 지금 잘 보시면 대형주 시장 자체가 약간 조금 죽어 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먼저 좀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 소형주보다는 중형주, 기관과 외인들이 쉽사리 그래도 큰 금액을 넣었다 뺄 수 있는 약간의 중형주들, 여행, 화장품, 뭐 카지노 이런 거
이런 종목들이 항공주들이나 주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 특히나 중형 사이즈의 종목들, 뭐 한 1, 2조에서 5천억에서 1, 2조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지금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대형주에 대한 좀 믿음 자체가 약간 포트폴리오 비중 자체가 조금 줄어든 느낌이거든요.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고민이 됩니다. 막을 내린다. 저금리가. 네, 그렇죠. 저금리가 막을 내린다. 이런 또 말들이 많아요. 저금리 끝인가? 그런데 연준에서 금리를 잡아줬습니다. 아니야. 제로금리야. 올라가려는 시장 자체 금리 자체를 잡아요. 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는 올라가는 건 그건 경기가 회복돼서 자연스러운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해도 2% 이상 가도 정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사를 보시거나 뉴스를 보실 때 10년물 국채 1.6%, 1.7, 1.8, 1.9 간다. 어떻게 큰일 났다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코로나 때는 더 높고 코로나 이전은 더 높았었는데 그럼 정상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금리가 인상될 때 어찌됐든 금리는 올라가면 기업들의 조금 부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주목을 받는 거고 그간 대형주는 많이 갔으니까 올라가지 못했던 중형주와 중소형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을 이끄는 건데 가치주들도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저평가 수혜주들을 좀 보세요. 저 PER 그리고 PBR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몇 개를 좀 뽑아왔는데요. 우선은 굉장히 싼 종목. 좀 이 회사는 이 가격은 좀 이건 좀 뭐라 그럴까? 미친 것 같아. 표현을 좀 해볼게요. 좀 과해서 죄송합니다. 태양건설. 얘는 이래도 되는 거야? 그리고 뭐 한국금융지주. 특히나 좀 태양건설이라는 회사는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조금 얘가 이래도 될까? 이거 이래도 놔둬야 돼? 싶을 정도로 좀 살펴보다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같이 볼게요. 자, 태양건설 주가가 굉장히 잘 간 것 같죠? 시가총액이 4,800억이에요. 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뭐 일시적인 거예요. 시가총액이 4,800억이에요. 4,800억. 자, 그런데 기업 분석으로 가서 재무제표 열어보자면 작년 순이익이 5,300억이에요. 작년 순이익이 5,300억이고요. 뭐 그래요. 재작년 1,000억, 그 전에 2,400억, 그 전에 1,200억, 네, 영업이익 2,700억, 뭐 이래요.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PER 계산을 어떻게 하죠?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을 나누기를 합니다. 그렇죠? 순이익 그렇게 해요. 네. 시가총액이 지금 4,800억인데 순이익이 5,300억이면 마이너스네요. PER이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회사에 넘치는 현금. 네. 사실 근데 국내의 건설 경기 자체가 아니, 좋아질 것 같아.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 정부 정책의 주택 그 공급에 대한 부분이 좀 다시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는 분명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쁘게 안 봐요. 그래서 순이익이 5,300억.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미친 거야, 가격이. 이 당시에 이때 아마 사신 분들은 와, 이거 완전 5,000원, 6,000원대 사시는 분들은 역사상 올 수 없는 기회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계속 가져가면 돼요. 뭐 삼성전자 이거 살 필요도 없어. 그냥 가져가면 돼요. 놔둘 거냐고 이런 거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싸잖아. 싸도 그렇지 너무 싸잖아. PER 마이너스. 본 적 있으세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몇 번 봤어요. 죄송해요. 네, 그런 상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좀 마찬가지예요. 한신공영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 되게 오랫동안 봤어요. 작년 이제 9월, 10월부터 7월, 8월부터 쭉 6월부터 봐왔던 종목. 밀렸지만 다시 잘 가고 있는데 한신공영도 이거 재밌는 게 있어요. 일단은 이게 시가총액이 한신공영은 시가총액이 2천억이에요. 2천억. 시가총액 2천억이에요. 2천억이고 영업이익이 1,200억 그리고 순이익이 1,000억 정도 해요. 자, 근데 제가 한신공영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자산주, 가치주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한신공영이 가지고 있는 땅, 건물 뭐 이런 거 있죠. 저기 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저쪽 그 한강 쪽으로 쭉 내려가면 사거리에서 그 한신공영 갖고 있는 건물이랑 땅이 있거든요. 네, 그게 또 엄청나게 비싸. 뭐 대충 뭐 시총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될 거예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좀 가치주들 많이 찾으신다면 건설주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 분명히 재평가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또 이제 같이 관심을 받는 종목도 은행주잖아요. 근데 BNK 금융주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주 많이. 네. 국내에는 이런 종목이 참 많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어. 심지어 BNK 금융지주가 여기 있다고? 일봉상으로 너무 지저분하니까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에요. 월봉 상황이 이래요. 야, 설마 이 라인 생각하시고 맞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에이, 그거 아니죠. 뚫었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고 BNK를 산다면 지금부터 조정이 나오면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무조건. 자, 코로나 때 깊은 자리 잘라버리고 이 정도 느낌 보는 거예요. 사이즈 보고. 여기를 보는 거지 우리가. 그럼 BNK를 매수 들어간다면 이 자리에 하단 자리들이 나와 있는데 이 자리가 정말 좋겠죠.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을 보자면 얼마인가요? 한 6,000원만 이탈하면은 이건 무조건 사야 돼라는 자리가 오는 자리죠. 근데 10% 이상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뭐 어쨌든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본다면 기다려봐야 되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좀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증권주 가운데서도 뭐 삼성증권이나 HMM도 참 쌉니다. 이런 종목들, SL, 금호석유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제가 보는 탑픽은 이 두 종목 한신공영과 태영건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종들을 볼 건데 그 시장에서 이제 좀 많이 고민들을 하실 종목이에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이제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차 전지, LG화학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피 같은 돈 들어가 있는데 LG화학이 폭스바겐에서 갑자기 무슨 각형 배터리를 한다고 왜? 주가가 밀려 내려갑니다. 머리 아프죠. 현대차, 기아차 뭐 비슷. 현대차 지금 아이오닉 5 나와서 이제 대박으로 간다는데 5, 뭐 6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서요. 주가 왜 안 가? 답답하시나요? 하이닉스 가는데 삼성전자가 왜 안 가? 답답하시나요? 답답하시면 매수 더 하면 되죠.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게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주총을 이번에 3시간 넘게 했대요.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풀어지게 되는 모습이고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 대만의 TSMC를 꺾기 위한 새로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 이 포인트가 아주 강했던. 근데 그거를 또 이뤄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종목. 믿고 보는 종목이잖아요, 사실. 삼성전자는 완전 지금 바닥이잖아요. 지금 이제서야 오늘 그나마 제가 보는 연준에서의 제로금리 시사하면서 꿈틀꿈틀 되는 시점. 그냥 매수해 두면 가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하이닉스는 왜 먼저 가? 치사하게. 좀 더 가벼우니까 사실 다른 건 없어. 조금 더 가볍기도 하고 약간 좀 디램 쪽에 좀 매출 포인트도 크고 뭐 이래저래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큰 맥락에서 주가 흐름은 어쨌든 같이 가는 종목이니까 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잘 가져가시면 되고 아이오닉 5, 기아차 다 좋아요. 제가 보는 것은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이에요. 네, 부품주들을 관심 있게 보는데 현대차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대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아이오닉 5가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출시를 하잖아요. 정말 많이 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현대차가 그리는 그림은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려는 게 이제 목표인 거고 그 GMP 플랫폼을 통해서 새롭게 문화 자체를 바꾸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느낌이랑 좀 다르겠지만 거의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다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벌써 한 14, 15년 됐나요? 시간이 됐지만 현대차도 이제 시작을 통해서 하나씩 뭔가 조금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5년에서 10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 제가 너무 심한 얘기 하나요? 근데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자, 그리고 LG화학은 왜 무슨 걱정이에요? 도대체가. 자, 분할할 때 에너지 솔루션 100% 지들이 다 떼갈 때 주가 밀렸는데 거기가 난리 날 자리였나요? 매수 자리였나요? 매수 자리였죠. 지금 뭐 코나 이슈도 그렇고 폭스바겐의 이슈가 터졌는데 이 자리가 매도 자리인가요? 매수 자리지. 짧게 해볼까 아니다. 자, 작년 하반기 때 제가 정말 강조 많이 드렸던 LG화학 60만 원대, 50만 원대 질문 엄청나게 많으셨죠. 왜요? 70만 원 정도까지 가다가 꺾여가지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방송에서 뭐 했어요? 배트맨 할 때 의리로 추천했다. 하지만 의리가 아니다. 100만 원 간다 말씀드렸죠. 100만 원 도달했어요. 100만 원 갔죠? 네, 갔어요. 그 다음 또 무슨 문제가 있어? 이슈 터졌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냥 악재 터지면 매수입니다. 150만 원 보고 사세요. 뭐 스트레스 받습니까? 짧게 본 거예요? 짧게 볼 거면 하지 말라고. 에? 아니, LG화학을 짧게 보려면 뭐하러 사요? 단타 칠 거면 딴 데 가요. 왜 LG화학을 가지고 단타를 치고 있어? 아니, 그거 솔직히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무슨 대형주를 가지고 단타를 치고 있어요. 자산이 한 10억, 20억 되세요? 주식으로 20억 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몇 억 가지고 그냥 막 미수 이렇게 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조금은 약간 좀 러프하게 이들 대형주들 보실 때 최소한 1년, 2년의 텀을 두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종목을 매수할 때 이 종목의 1년과 2년 뒤의 모습을 예측을 웬만하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기업 방문을 엄청나게 자주 하는 거고 회사 오너분들, 임원분들 통화를 진짜 착살나게 해요. 엄청 자주 합니다. 예. 그냥 몸으로 뭐 가서 부딪히는 거 제가 처음부터 이게 뭐 됐을까요? 아니죠. 계속 부딪히고 괜찮은 놈이구나. 김선윤이라는 놈. 뭐 친해지고 임원들 만나고 그러면서 또 소개를 받고 이러면서 제 파이가 엄청나게 커졌단 말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상장사 임원들을 알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미래 가치를 고민해보고 알게 되는 거고 좋은 회사구나, 나쁜 회사구나, 좋은 오너구나, 나쁜 오너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가족분들이 엄청난 수혜를 요즘 받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오늘 최고였죠. 자, 어쨌든 대형주들의 이런 흐름들
좀 심심하네요, 진짜. 좀 뭔가 좀 답답한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좀 저는 대형주들의 흐름을 좀 잘 인식하시고 자, 그다음에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했어요. 자, 오늘 딱 상을 갔어요. 더블 출발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침에 쌓여있는 호가창이 1조가 넘더라고요. 상한가에. 와, 1조가 쌓여있더라고요. 우와, 1조가 쌓여있어요, 이게 탁. 예. 근데 이제 내일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상한가로 지켜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자,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팁을 드릴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다들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이것만의 팁이 아니라 다 같이 이제 공감하실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볼 때, 그러니까 뭐냐면 보시면 지금 잔량 자체가 파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량 자체가 이렇게 630만 주가 쌓였어요, 오늘. 간단하게 500만 주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언제 이렇게 특히나 대형주가 상장할 때 이전에도 이제 상장했던 여러 종목들 제가 뭐 빅히트 같은 거 리딩을 다 해드리면서 정말 잘 팔아드렸거든요. 가족분들 다 공모를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거의 고점에 거의 맞게끔 다 매도 처리를 해드렸어요. 솔직히 가족분들 저 따라서 이제 신규 상장들 매도하신 분들은 다 박수 쳐주셔야 돼.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제 커피 한 잔씩 사주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냐면 5분의 1만 보세요, 우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한꺼번에 몇백만 주가 팍 쏟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상장한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상한가에 잠긴 종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장한 종목들은요. 주주수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런 종목들은 한 주, 두 주, 10주, 100주씩 가진 사람들이 수천 명이 쌓여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몇백만 주를 드랍해가지고 종목의 상한가를 깰 수가 없어요. 없어. 굉장히 심리적인 거야.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잔량 자체가 계속 꼬꾸라지고 내려가. 네. 내려가서 만약에 500만 주일 때 100만 주까지 얘가 떨어지기 시작해. 네. 이때는 최소 절반 파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깨지지 않아요. 기관들이 보호해서 물량 갑자기 폭탄 드랍을 하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계속 야금야금 쥐 파먹듯이 떨어진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것만 보다가 어느 정도 고점을 딱 찍었을 그 수량이 있어요. 잔량이. 거기에 5분의 1로 떨어지면은 절반은 파셔야 돼요, 최소. 그러고 있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또 계속 내려간다. 상한가가 풀렸다 잠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풀릴 경우는 솔직히 다 파시는 게 좋긴 해요. 아니면 그 다음날 파시던가. 근데 이런 대형주들은 이렇게 상잔량이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못 올라가요, 잘. 못 올라가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상한가로 빡! 다시 한번 간다. 그리고 그 잔량이 얼마다? 거기에서 5분의 1 정도가 밀린다. 그러면 매도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할 게 오늘 되게 많은데. 참 이렇게 됐네. 자, 어찌됐든 더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더 준비한 게 너무 많아요. 뒤에 훨씬 많은데요. 다음 주에 할게요. 이렇게 많은데요. 큰일 났네. 자,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기업 방문 다녀온 회사를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오픈 톡방도 좀 만들었는데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고, 네, 우선은 정말 좋은 회사인데요. 제가 앞으로 좀 길게 보는 회사예요. 한 몇 년 보는 회사인데 진짜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다음 주에도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